안녕하세요. 이렇다 50회 진행을 맡고 있는 기본소득 덕후 마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근하는 자, 공부하는 자 차리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뵙습니다. 한 달 만이네요. 대한연구자 슈퍼바이저입니다. 드디어 박근혜가 청와대에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근데 찬이쌤은 또 근처에 사시잖아요. 그 저는 자택. 200m 옆에 삽니다. 박근혜 자택.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시그널 음악에 묻혀서 신나게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49회 녹음을 한창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 탄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네. 녹음을 하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네.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녹음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탄핵이 됐을 때와 네. 안 됐을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원래 녹음하려다가 네. 같이 녹음에 참가하고 계신 마돈나님하고 알파조님이 탄핵이 안 됐을 때의 버전은 녹음하고 수 없다. 네. 강력히 반대해서 못했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한 거고요. 네. 그때 오전 11시 21분에 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이제 헌재가 발표했고 네. 우리는 이제 그때 다 녹음이 끝난 다음에 기쁨을 맛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쁨에 동참하려고 오늘 이렇다는 박근혜 탄핵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 썰전도 이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썰전보다 좀 먼저. 예, 네, 그래야죠. 우리가 먼저 방송에 나가나요, 근데? 근데 지금 다양한 매체에서 네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탄핵 관련해서 분석도 하고 네네.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뭐 네네. 수사권은 없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뭐 최순실 재산 관련해 가지고 맞습니다. 예. 조사도 하고 있고 네네. 뭐 그렇더라고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품격 경제 전문 팟캐스트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오. 그거- 제주도를 제가 일 때문에 네. 한 1년에 2번 정도 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이 많이 없어서 많이가 아니고요. 많이 정도가 아니고 없어요. 아예 없다. 예. 아. 그 제가 성산 갔을 때 음. 그때 조금 있고 음. 와 너무 한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와 외교 문제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직결되는구나. 그렇죠. 직결되죠. 저도 어저께 찜질방에 갔는데 네, 이 송파 지역에 생긴 한 달 전에 생긴 네. 엄청나게 큰 찜질방이에요. 그러니까 송파예요? 평소에 보던 찜질방이 한 두세 배 정도 커요. 예, 혹시 가든 파이브 가신 거 아니에요? 가든 파이브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또 그거보다 있어요? 세 배 커. 바로 진짜? 옆에 있어요. 오. 갔더니 허허벌판이야. 그래서 내 주인한테 물었지. 이래갖고 어떻게 하시냐니까. 사드 때문에 중국인들 예상하고 만들었는데 중국인들이 찜질방 좋아하잖아요. 예, 맞아요. 좀 완전히 딱 끊어져갖고 허허벌판이야 지금. 정말 저 네.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니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정말 쪽박차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경제라는 게 참 정치에 연결돼 그러니까요 있다.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칼폴라니 얘기하면서 네네. 사회가 경제를 품어야 한다. 네네. 예, 알파조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말고 진보의 원동력인 민주주의가 시장 경제 영역까지 작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다도 음. 사실상 이 탄핵과 경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특집으로 준비를 네, 해봤고요. 오랜만에 우리가 특집으로 예.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 매체들이 다 다루고는 있지만 이렇다 시선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탄핵 심판을 둘러싼 화제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찬희쌤, 탄핵의 1등 공신은 당연히 토요일마다 거리를 메운 시민들이라고 해야겠죠? 네, 주 6일 근무라고 했죠 우리가. 네, 맞아요. 김진태가 그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 있다. 음, 헛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 마음속에 작은 촛불을 네, 거대한 횃불로 바꾸어 놓았죠. 네. 당연히 1등 공신은 우리들 그때 횃불 보셨어요? 봤죠. 예. 저 횃불이 등장했을 때 마음이 가슴이 타죠. 두근거리고 저 눈물이 네. 쭉 흐르더라고요. 네, 예. 역시 횃불이 좋아요. 예. 근데 이게 시민들이 사실 이제 1등 공신인데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탄핵에 크게 기여한 어. 탄핵의 3대 공신이 있어요. 3대 공신? 네네. 그게 누구예요? 다름 아닌 이쏘공, 정운호, 김평우. 제가 볼 때 이 세 사람이 탄핵에 크게 기여한 탄핵의 3대 공신이 아니냐.
정은호는 네이처 퍼블릭 대표. 네. 그렇죠? 네, 네이처 리퍼블릭. 뭐 네. 정은호 게이트 뭐 이걸로 시끄러웠던 것 같고 네네. 또 이제 김평우는 박근혜 측 변호사잖아요. 맞아요. 헌재 김평우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뭐 헌재는 국회 출장소다. 네. 뭐 또 이제 평의 중에 뭐 당뇨 어지럼증이 있다고. 맞아. 그리고 재판부 사퇴질하고 네, 막 그렇게 난리 다 했죠. 났었죠. 네. 그래서 김평우 막말 퍼레이드가 대단했는데요. 네. 이 최근에는 삼성동에 박근혜 만나러 갔다 문정박사 맞아요. 예. 근데 만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뒤에 만났어요. 뒤에 뒤에. 나중에. 네. 예, 그래서 근데 만나고 미국 갔다 그러던데 원래 미국에 사는 사람이. 김평우요? 네. 모르겠어요. 또 이제 아버지인 김동리하고 또 네. 김동리의 와이프 3명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갔대요. 네, 갔다가 갔어요. 다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컴백하신다고. 아이고. 그리고 언론을 보면은 김평우가 사법부를 부정하고 음. 재판관들을 무시하는 것에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크게 분노했다. 네, 이게 또 혹시 빡쳤죠. 그러니까 네.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8대 0은 아마 네. 김평우의 공이 아닐까. 그래. 7대 1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큰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박근혜도 들은 게 있는지 그래서 쌩깐 거 아닐까요? 네, 열받아가지고. 처음에 열받아서 그러다가 예.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했는지 뭐 됐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정은호도 그렇고 김평우도 그렇고 이제 알겠는데 이 이소공이 누구예요? 그 외에 옛날에 우리 80년대 때 네. 그 도시빈민에 대한 얘기를 그린 조세희 씨가 쓴 소설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그쵸, 저도 참 이게 준말이 뭡니까? 난소공. 난쏘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쏘공은 뭐냐? 네. 이화여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그래서 이쏘공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 이소공 네.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찬희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대 나온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또 그렇군. 이쏘공도 기억해 줘 그러니까 그거 뭐냐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아, 굉장히 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 예. 그 자부심 가질만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화여대 미래 라이프 대학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투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제대로 했죠. 그러니까 작년 7월인가? 네 7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화여대 교내 싸움이 시작될 때 그때 이게 박근혜로 연결될 거라고는 정말 아무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박근혜 정권의 범죄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예, 연결돼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 지네들은. 근데 우린 지네들은 몰랐죠. 아는데 우리는 몰랐죠. 몰랐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정은호는 예.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뭐 정우를 좀 지금 와서 또 얘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어쨌건 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기 위해서 예. 이걸 또 정우노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도박 혐의로 조사받았다가 예, 예. 무혐의 처리받은 그 네. 사건 말씀하시는 사실 거죠?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마카오의 해외 원정 도박을 수사하고 있었던 거죠. 음. 조폭을 범서방파 아.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우로라는 놈이 거액을 도박을 했네. 그래서 정우로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는데 정우로의 그때 수임 변호사인 최유정 변호사가 이제 네. 정우로한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아. 몇십억의 수임료를 줬는데 실형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그래서 한 대 팼죠. 네. 예, 그래갖고 또 이래서 이것 때문에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정우로와 최유정 변호사 사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홍만표 전 검사가 정우로를 위해서 그 전에 로비한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줄줄이 막 엮여서 나오는 예. 거예요. 그 정우로 홍만표 커넥션을 또 조사하다 보니까 우병우가 또 그러고 또 진경준 검사가 또 넥슨한테 공짜 주식 받았었죠. 네. 우리나라의 부패한 놈들은 다 나옵니다 여기 진짜. 예. 거기에도 또 그 우병우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병우가 진경준, 홍만표 이게 다 연결된 거죠. 네. 그래서 시작은 이제 조선일보가 시작을 했는데 TV조선에서 우병우하고 이제 박근혜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우병우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화여대 점거 논쟁이 진행되면서 TV조선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을 계속 제기하니까 청와대가 그때 어떻게 했냐?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청와대가 한 말 중에서 진실을 말한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 근데 누가 누구한테 부패 근데 기득권 세력이라고 정말, 하는지 정말. 정말 황당하죠. 예. 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는 사람이 날아갔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대우조선에서 돈 받았다 그래갖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전 투구가 이제 막 벌어졌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병우 발탁에 최순실이 개입돼 있다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나비 효과가 날아서 이렇게 뭐 다 까발려진 거죠. 네. 나비 효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랑 박근혜와의 갈등, 그 다시 말해서 보수 세력 내부의 이렇게 균열이나 갈등이 이런 모든 일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뭐 실제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보면 지배층의 작은 균열이에요. 근데 이게 커다란 대중 흐름을 촉발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배층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뭐 맞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중이 지배층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물론 뭐 전제는 있습니다. 이 기층에 아주 큰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균열이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처음에 뭐 우병우 정도 날리고 박근혜 정부를 자기 수중에서 움직이면서 차기 정권 창출 준비를 뭐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네, 네. 추측할 수 있죠. 근데 박근혜파가 마음을 말을 듣지 안 들어. 않는 거죠. 그리고 뭐 폭로전과 이전 투가 계속 됐죠. 네. 그리고 뭐 보도에 보면은 심지어 뭐 한겨레한테도 여길 파봐라라는 식의 정보를 갖다 흘렸다. 조선일보가 한겨레한테 정보를 어, 이렇게 그, 예, 넘긴 거죠. 그랬다고 여길 그러더라고요. 파봐라 진짜. 그렇게 했다는 물론 뭐 한겨레신문 취재를 했으니까 나온 거지만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균열이 일어났을까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건 조선일보나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가지고서는 도대체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 그렇죠. 그 네.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안 되겠구나, 안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쨌건 이걸 치우고 정권 재창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였겠죠. 물론 지금은 그거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결정을 할 때 항상 잘 될 것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죠. 안 됐을 경우도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럼 그렇죠. 조선일보는 이건 완전히 관리를 못해서 상황을 관리를 못해서 다 잃어버린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털었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를 털어버렸기 때문에 네. 뭐 어차피 박근혜 정부를 밀어주고 있다가도 안 될 텐데 뭐 턴다는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그럼 그래서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뭐 다음에 갖춰진 건가요? 뭐 야당지라도 하려고 네. 그러려면 터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기득권,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대중을 의도대로 움직일 수 없다. 기저의 어떤 그런 분노가 그 균열들을 더 확실하게 이제 깨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결국 이게 민중의 역동성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민중의 역동성이라는 게 사실 책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 책에만 있는 줄 우리가 30년 동안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지난 3, 4개월 동안 그 말이 정말 사무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재가 음.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민중들이 역동성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탄핵 판결문에서 주목할 만 내용을 좀 정리하고 네네.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탄핵 결과에만 집중했지 그 행간이 갖는 의미나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분석해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우리도 환호만 했지 뭐 사실 예, 예.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의미인지 많죠.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찬희쌤 헌재가 음. 탄핵 심판에서 거론한 파면의 사유가 어떻게 딱 한 개? 딱 한 개입니다. 딱 한 개. 예, 원래 국회가 예. 탄핵 소추 사유를 13개를 제출했는데 예. 헌재는 그걸 이제 묶어갖고 4개로 묶었어요. 네, 그 네. 4개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사인의 여기서 사인한 건 최순실을 말하겠죠. 네. 사인의 국정기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이게 첫 네.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의 임명권을 남용했다. 뭐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을 막 날렸거든요. 예, 그런 네.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언론 자유 침해. 2014년에 정윤회 문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게 세계일보였거든요. 네. 그때 그 세계일보 사장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자유 침해 문제. 네. 네 번째는 이제 생명권 보호 의무의 위반. 이건 이제 네. 세월호 7시간 문제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딱 압축을 한 다음에 파면의 근거로는 첫 번째 거 사인의 국정기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 여부 요것만을 파면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 국정 개입의 핵심 사유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 네. 이게 탄핵 사유에서 빠진 것이 좀 분통 터지고 네네. 네, 좀- 분통도 떠지고 예. 좀 슬픈 눈물도 나고 그러죠. 예. 네네네. 예. 그렇죠.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네. 그 판결문에 보면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대통령이 직접 구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해야 될 네.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최소한의 소임조차 네. 다 하지 않은 게 저희는 최악의 임무방기라고 보는 거지. 네. 우리가 가서 무슨 뭐 구명정을 던지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헌재가 뭐 소위 국론 분열의 소지를 없앤다. 뭐 8대 0의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 즉 최순실 국정기획 하나에만 집중하고 헌재 법관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네. 세월호권을 제외했다는 것이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네.
세월호 가족하고 이 국민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찢어놓는 그런 사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해요. 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이번 판결이 다음에 공직자들이 네네. 국민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정말 그게 좀 걱정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8대 0으로 의견이 나왔지만은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 두 분이 보충 의견을 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 두 분이 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 가지고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에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네. 보충 의견을 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위반했다. 직책 수행 의무 성실 의무 위반했다라는 게 인정한 거죠. 네네. 네. 판결문 보충 의견 표현을 보면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불성실을 했다.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구체성이 없는 지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등의 표현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충 의견은 분명히 단지 이제 그렇죠. 그 위반이 정도가 네. 파면할 정도로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헌법 69조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위반한 것은 사실인데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죠. 근데 헌법하고 법률을 위반했는데 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보충 거예요? 의견을 좀 볼까요? 네네. 대통령의 성실 의무 위반을 파면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당해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했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한 경우와 같은 중대한 성실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당해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자료가 없고. 위에서 살핀 것처럼 성실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지만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 아니 해당한다고 보기는 보기는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아니 이게 보면요. 네. 결국은 위반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파면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다. 근데 왜 아니냐?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다. 네. 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를 못했다는 검찰과 특검이 네. 조사를 해서 뭔가 증거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헌재가 그 증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심리를 해서 채택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자료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명을 박근혜 측이 내놓지 못했죠. 맞습니다. 네. 그 내놓은 해명은 전부 다 반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면 조사할 수 없었다. 대면 조사 거부했죠. 네. 뭐 이것도 나중에 이제 탄핵 사유가 되지만 어쨌건 이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 측에서는 이걸 뭐 확실히 포기한 경우 방임했거나 포기한 경우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근거가 없다, 없다. 그렇죠. 근거가 없다 이런 그거죠. 거네요. 네. 아, 어쨌든 되게 아쉬워요. 아쉽죠. 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헌재가 탄핵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 근거로 삼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가 없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사 불충분인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한 수사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내서 반드시 이 세월호 재상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요. 최소한의 우리가 이 탄핵에 갖는 의미를 우리가 계속 되살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희수, 이진성 두 재판관도 보충 의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네. 피의 청구인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네. 솔직히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처벌을 안 받으면 대통령 밑에 있는 공무원은 불성실했다고 어떻게 처벌하냐 이거야. 대통령도 안 하고 처벌 안 받는데 어떤 공무원은 해야 돼요? 사실 공무원의 무책임과 부도덕이란 건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 결과를 낳잖아요. 그렇죠. 옛날 이승만이가 전부 집에서 피난 가지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안 도망가는 거. 네. 이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거와 사실 거의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기회에 반드시 이런 걸 처벌하는 선례를 꼭 남겨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더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저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따져봐야 문제를 이제 되겠죠. 말씀을 하셔야 네. 나도 좀 지금 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대면 조사 거부,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봤어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압수수색 거부한 게요. 네. 그래서 헌재는 무엇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져볼까요? 근데 우리가 박근혜가 왜 거부를 할 수 있었던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요. 아하, 예. 헌법 84조죠.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재임 중에 소추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불소추 특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충돌하네요, 그러니까. 네,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일종의 기소 중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퇴임한 다음에 이제 재판정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도무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 수사권의 범위가 상당히 불투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거부한 거죠. 그래서 수사 거부 특권으로 사용한 거예요. 불소추 특권인데 그러니까. 네. 사실상 수사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거는 완전히 법 위반이다. 이건 파면 사유다라고 판시한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파면이 된 건 사실입니다. 수사 거부했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 그 세월호 관련 뭐 법 성실 의무라든지 뭐 이런 직무상 성실 의무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파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결국 수사 거부 특권으로 남용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헌재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게 된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물론 뭐 검찰 수사권의 결과를 갖다가 헌재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죠. 네. 헌재는 어쨌건 드러난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실을 기초로 헌법 위반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려면 검찰 수사 결과가 맞건 틀리건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아, 그렇죠. 네. 헌법 재판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아까 계속 자료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최대한 수사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수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황교안이 연장을 안 시켜줘갖고 그러니까요. 수사기간 연장도 못해서 그렇죠. 수사기간도 너무 짧았죠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검찰 수사권보다 위에 있으면은 대통령 헌법 위에 군림한 게 되지 않을까. 그런 면이 볼수 있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도 좀 눈길을 끌었어요. 네, 새누리당 추천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헌법의 권력 구조가 박근혜 헌법 법률 위반을 가능케 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차 네. 쌤이 좀 살펴봐 주시면. 아까 이제 세월호 관련 보충 의견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는데요. 네. 안창호 재판관이 주장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이렇게 되는데요. 네. 요거의 정치적 패습을 이제 안창호 재판관은 세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 비선 조직의 국정 기입, 두 번째 대통령의 권한 남용, 세 번째 재벌 기업과의 정경 유착. 네. 이게 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안창호 재판관의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분권 국가가 필요한데 현대적 분권 국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분권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중앙 집권적 권력을 지방이 이행하는 지방 분권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주민 근거리 민주주의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좀 마음에 드는 말인데요. 네. 두 번째로 권력 공용 분권자로서 이원 집정부제, 네. 의원 내각제 또는 책임 총리제를 실제로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국민의 민의를 이렇게 잘 반영할 수 있게 하자. 네. 다수 대표제인 지금 형식에서는 이제 또 집중되는 면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번째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자.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행정각부의 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자. 청와대 참모 조직도 축소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 등등을 안창호 대법관이 보충 의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충 의견 들어보니까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새누리당 추천이잖아요. 그렇죠. 예. 왠지 제가 뭐 박근혜로서는 기각의 표를 던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확증 편향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저도 비례대표제나 직접민주주의 요소 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건설적이라고 판단은 해요. 그런데 약간 좀 의심이 가는데 슈퍼바이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 관련해 가지고. 네, 비례대표제라든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다. 그리고 행정 개편, 특히 행정각부장, 그다음에 사정기관장의 국회가 반드시 동의를 요하도록 해라. 뭐 이게 다 좋은 거죠. 경청할 만한 내용이고 반드시 고쳐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원 집정주부제라든지 의원내각제, 그러니까 이 통치구조, 헌법상 통치구조 개혁과 관련된 문제, 이거는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검토나 논의를 할 여건 전제가 뭐냐면은 선거제도 개혁이에요. 비례대표제가 일단 만져돼야 논의 여건이 생긴다고 봐요. 그렇죠. 이걸 쭉 병렬적으로 놔두고 논의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논의하려고 그러려면 비례대표제가 지금 실효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비례대표가 정착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미 바꿔놓고 네. 이미 선거제도를 바꿔놓고 논의해라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가 무늬만 비례대표잖아요. 사실 상대- 아니- 사실 아니죠. 연동제를 아니죠. 해야죠. 네, 연동을 연동제나 해야죠. 아니면 맞아요. 뭐 전면 완전 비례를 하든지 그렇죠. 네덜란드 모델을 하건 스웨덴 모델을 하건 독일 모델을 하건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득표율대로 정당이 표가 네네. 거의 나눠지도록 하는 게 비례대표제죠. 지금 그게 안 그러니까요. 되죠. 네.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은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현행 헌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이건 좀 비약이라고 봅니다. 사실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비약이다. 네. 그냥 반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각제는 부패가 없느냐? 없냐? 내각제 부패가 좀 적죠. 그런데 부패가 또 있습니다. 일본에도 일본과 이탈리아 대단하죠.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렇죠. 스페인도 말이에요. 네. 스페인도 포데모스라는 신생 정당이 등장하게 되는 그 이유가 그렇죠. 부패 스캔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내각제에서 있었던 네, 과도기에 2010년에 있었던 굉장히 큰 부패 스캔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현행 헌법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이 나왔다 그러면 헌법이 화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슈퍼바이저님이 비례대표제 얘기하셔서 잠깐 좀 덧붙이면 저는 하나만 더 선거개혁에서 필요한 게 네. 연합명부제 네. 요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연합명부제는 뭔가 하면 왜 거대 정당들은 지 혼자 그냥 공천하고 이렇게도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군소 정당들은 살짝 여러 가지 다수의 의견들을 다시 대변하고 있는 건데 네. 힘이 약합니다. 네. 그럼 서로 힘을 뭉쳐갖고 네. 연합명부를 만들어서 하나의 명부,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처럼 보이게 해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데 유럽은 다 그렇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리스의 지금 집권 정당인 시리자 같은 거는 17개 정당의 연합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법상 그게 불법이에요. 예, 선거에 그러니까요. 참여하려면 정당을 다 깨고 합당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정당이라는 게 사실 군소 정당이라고 해도 다 존재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를 다 깨서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게 지네들처럼 마구 뭐 합쳤다 깼다 하는 놈들이 쉬운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요. 따라서 정당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군소 정당이 연합명부를 구성해서 네.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거를 비례대표제와 함께 바꿨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이 주장한 얘기 중에서요. 이원집 정부제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네,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를 절충한 제도죠. 그러니까 통치구조상 이 통치를 담당하는 축이 두 가지니까 이원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뭐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외교, 국방 등을 책임지고 국내 통치는 의회 다수파가 총리가 돼서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을 책임진다는 건 대통령제 비슷하고요. 네. 그 다음에 총리, 의회의 다수당이 총리를 내서 내치를 한다는 건 내각제 비슷하죠. 네. 뭐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프랑스형이 있죠. 네네. 대통령 권한이 좀 센. 그리고 오스트리아형이 있고 네. 굉장히 약한. 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87년인가 네. 전두환이 제안을 했죠. 그랬었죠. 예. 그때 민주화 운동가 좀 밀리고 권력이 위태로우니까
타협 책으로 이원 집정제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전환 반대 투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례 쌤 그러겠다. 네. 이때 대학 시절을 네. 보내셨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네요. 전두환 생각에는 당시에 뭐 자기네가 의회 다수파는 항상 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무를 수 있는 총리를 뽑을 수 있고 네. 형식적으로 뭐 양김이 너무 세니까 뭐 권력을 분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권력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은 당시 이걸 기만적인 개헌 책동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중심 직선제 개헌이 나왔죠. 야, 정말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지금 또 개헌과 관련돼서 또 네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이원집 정부 제도도 기만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안창호 재판관 말에 지방 분권화, 직접 민주주의, 대통령 권한 제한 좋은 얘기가 많은데 네. 결국 핵심은 내각제 개헌에 있다고 봐요. 네. 그 얘기하려고 악세사리를 막 붙여놓은 거라고 보는데. 아, 그러니까 밑밥을 까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악세사리인 지방 분권화도 좀 잘 들여다보면 지방 분권화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풀뿌리 기층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은 속에서 지방 분권화라는 건 사실상 지방의 토호들, 네. 지방 권력자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거로 귀결되기 쉽거든요. 예. 토호들은 사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보수 세력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방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은 최순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방에 많은 최순실들이 그럼요.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예. 검사 한 명 내려가면 벌써 그다음 다 밥부터 다 대답부 쫙 하는 그 토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주요 행정부장의 임명에 국회동의 얻는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데 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체제 안정을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새 협치란 말 많이 하죠. 맞습니다. 예. 거대 여당하고 거대 야당이 협치를 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고 그들만의 권력 공유를 안착하는 방안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유럽에서만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이 짝짝꿍하는 거 봤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은 좋지만 보수 세력의 이해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가 매우 쉬운 면이 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잘 네. 봐야 요 좋은 말도 좋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표현에만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표현은 좋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내각제 개헌이다. 네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내각제 개헌에 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반대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자유당,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동으로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잖아요. 네. 물론 뭐 구체적 방안까지 나온 건 아닌데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뽑자마자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대통령 뽑는 날에 네.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것은 그러니까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오늘 뽑혔는데 네. 오늘부터 힘 없어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촛불로 표현된 국민의 힘과 의지에 대한 선전포고다니까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내각제는 어떤 면에서 대통령제보다 국민의 힘을 집중해서 변화를 요구하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 대 국민 딱 이런 단일 접점이죠. 접점이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각제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의원들이 이제 비리를 저지르는 의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요거 몇 명 바뀌었다고 해도 권력의 본질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유럽에서 많이 봤지만 정치적 위기가 생겨도 총리나 수상이 사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굉장히 쉽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보수 세력이 지금 이제 진보 세력이 굉장히 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 세력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안정적으로 집권하는데 내각제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슈퍼바이저님도 조금 얘기하셨는데 내각제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고려하는 게 뭔가 하면 비선 조직이라든가 정경유착의 문제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내각제를 했다고 해서 이걸 해결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아까 일본 얘기도 하셨는데 일본이 이제 내각제 금권영제 거의 정점인데 우리나라의 전경련 같은 조직이 일본의 경단련이에요. 네. 경단련은요 총리를 지명하고 교체까지 해요. 여러 번 사례가 있어요. 경단련에서 지지를 철회하겠다. 그러면 자민당이 이 총리가 계속 총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민당이 파벌이 한 7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파벌을 바꿔치기 하면서 경단련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자칫 우리 미래도 이렇게 될 수 예, 있다는 그럴 수도 거네요. 있는 거죠. 그래서 재벌 기업이 대통령 하나를 구워 삼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네. 재벌 기업이 여러 국회의원을 구워 삶으면서 네. 요놈 내세웠다 저놈 내세웠다 음. 차를 썼다가 말을 썼다가
상을 썼다가 이런 식으로 장기판. 장기판에 판을 바꿔가면서 예. 그렇게 하면 대통령 하나로 움직이는 비선은 없어지지만 네. 국회의원 뒤에 숨어 있는 그 수많은 비선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처리하기가 너무 그렇구나.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시민 씨가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네.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이 낫다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창호 재판관 주장에서는 네. 비례대표제만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비례대표제 하고 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착각하는 분들이 많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300석 중에 47석밖에 안 되고 네, 맞습니다. 그 비례대표제는 거의 문의만 비례대표제예요. 네, 연동이 안 돼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비례대표제가 그냥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47석 빼고 253석인가요? 네. 나머지는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승자 독식이에요. 네, 다수 대표제죠. 예, 네. 그래서 당연히 기득권 정당만이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의원 내각제로 헌법 개정이 되면은 기득권 정당 대표가 총리가 되고 보수 정당, 민주당 이렇게 나눠먹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보수 정 그 기득권 정당들이 그렇죠. 형님 선거법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아우 네. 먼저.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이 된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가 된다. 이러면은 군소 정당들은 다 거의 사표 없어지는 것이고 네네. 두 개 정당만이 총리를 가지고 나눠먹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제왕적 총리제로 바뀐다는 것이지 예, 권력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 네. 그래서 바른정당이나 자유당이 어차피 대선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자유당 그리고 뭐 국민의당 음흠. 대선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이참에 개헌해 가지고 권력을 분점하자 이거죠. 예, 그렇죠. 그 네. 총리 자리를 좀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꼼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은 정말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개헌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옛날 그 80년대 때 어떤 네네. 그 정파가 네. 파쇼와의 개헌 반대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그런 정파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원래 어떤 슬로건이었냐면 좀 센데 네네. 파쇼와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재헌의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파 이름이 재헌의회 멋지네. 파인데 아 맞아. 네, 저는 그거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제 파 소개를 아니셨어요? 소개를 하는 건데 네네. 정말 이런 보수 체제 하에서의 개헌 반대. 네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슬로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런 주장들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얼마나 후졌냐면 되게 보수적인 중앙선관위 있잖아요. 맞아요.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국회에. 네. 근데 국회가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선관위 말도 안 듣는 선관위 말도 안 듣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너무나 지금 후지다 보니까 네네. 그런 권고까지 했던 건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좀 꼭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 우리 다당제가 되고 그래서 연정형인 권력 구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이 특정 정당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저희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다소 흥분해가지고 선거제도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